마음은 언제나 전쟁 상태. 지그문트 프로이트 일부. 의심할 여지 없이 줄곧 사랑을 독차지하며 어머니의 총아로 자란 남자는 일생 동안 정복자와도 같은 마음, 다시 말해 성공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살며 그런 확신은 대개 진짜 성공으로 이어진다. 유대인 가정의 장남으로 부모로부터 금쪽 같은 아들로 대우받으며 자란 아이는 훗날 그 기대를 충족하고도 남을 혁명적 이론의 창시자가 됩니다. 다윈, 코페르니쿠스, 마르크스와 더불어 현대의 인식체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혁시킨 정신분석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생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현재 체코의 작은 도시 프리보르에서 중년에 성공한 양모 상인이자 유태인이었던 아버지가 세 번째로 결혼한 젊고 어여쁜 유태인 어머니 사이에서 첫째로 1856년에 태어납니다. 아버지의 재혼 탓에 프로이트는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자랐는데 자신의 여동생 안나가 세상에 나왔을 때 이런 말을 남기기도 하죠. 젊고 아름다운 어머니는 아버지보다는 배다른 형 필리프와 더 잘 어울릴 것 같았다. 부친 사례와 근친상 간의 충동을 인간 심연의 근본 문제로 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탄생된 배경에 프로이트의 이런 과정 환경이 있다고 진단하는 학자들이 많고, 훗날 프로이트는 자기 분석에서 혹시 내 여동생이 형이 엄마에게 준 것은 아닐까 하는 마치 침전물 같은 수수께끼의 무의식을 남겼다고 회고한 걸 보면 프로이트가 범상치 않은 과정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것은 확실합니다. 비스마르크의 집권으로 독일 민족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지방 소도시까지 퍼진 형국이라 아버지의 사업은 고난을 겪고 프로이트의 가족은 대도시를 이주합니다. 합스부르크 제국의 오랜 수도 빈으로 가죠. 당대 빈은 공부 잘하는 유태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빈을 무척 싫어했죠. 아름다운 다뉴브강과 기지가 넘치는 사람들, 관능적 왈츠와 카페로 유명한 도시지만 매춘, 질병, 위선적인 성인류가 넘쳐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수구에서 생활한 이율배반의 도시 빈의 위선을 프로이트는 경멸했습니다. 배고픔에 허덕이며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던 젊은 화가이자 장차 전 세계를 지옥의 불길로 인도한 아돌프 히틀러도 당시 빈에 있었죠. 이 모순된 도시를 혐오한 까닭에 프로이트는 반군주제를 주장한 크로멜과 로마를 긴장시킨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을 숭배했습니다. 비주류의 승리를 염원했던 것이고 재생 또한 그렇게 진행될 것을 짐작했기 때문일까요? 공부 잘하고 진취적이며 누구보다 성실했던 프로이트는 빈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50대에 이르러서야 세상은 그를 인정하죠. 1865년 김나지움에 입학해 1873년 졸업할 때까지 수석을 거의 놓치지 않았던 프로이트는 어려운 가정 형편의 극복과 보장된 미래를 위해 법학 전공을 권유받았으나 다인의 진화론에 끌려 순전히 지식에 대한 원초적 욕구로 의학을 선택합니다. 심지어 대학에서 철학과 과학을 넘나드는 통섭의 연구를 지속하고 싶어 25살이 된 1881년에야 겨우 졸업하게 되죠. 풍요가 보장되었더라도 남들이 가는 길 뒤에 서는 것보다 고난을 겪고도 자신만의 개척한 길을 가는 고독한 승부의 맛을 프로이트는 즐기며 살았죠. 이 습관은 평생 동안 지속됩니다. 의사가 된 뒤 프로이트는 1876년부터 1881년까지 신경세포 뉴런에 관한 매우 선구적인 중요한 연구를 합니다. 성과도 좋아 대학 교수를 희망하기도 했죠. 그러나 지도교수 브리케는 이렇게 말해요. 학계는 자리도 귀하고 보수도 형편없다네. 유태인인 자네가 출세할 기회도 희박하지. 게다가 아버지의 사업도 실패하면서 맏아들로서 경제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졌죠. 또한 프로이트는 함부르크 출신의 명석하고 아름다운 유태인 여인 마르타 베르나이스와 사랑에 빠집니다.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기에 돈이 필요했고 따라서 병원을 개원하기로 마음먹죠. 프로이트는 환자들을 접하게 되면서 당대 의사들이 히스테리를 바라보는 방식에 의문을 품습니다. 히스테리는 자궁을 뜻하는 그리스어 히스테라에서 그 이름을 따왔고 중세 때는 마녀의 증상으로 간주되었던 전통이 있었기에 남성은 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었죠. 1886년 10월 15일 프로이트는 빈의학협회에 남성 히스테리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 히스테리가 인간 보편적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프로이트는 프랑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샤르코에게 단기간 유학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는 히스테리가 체면 상태와 유사하다는 점을 프로이트에게 알려주었고 프로이트는 그의 이론을 발판 삼아 히스테리가 혹시 심리적인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세웁니다. 만약 히스테리가 심리적 질병이라면 자궁과는 관계없는 남성의 질병이 될 수 있죠. 빈의 주류 의사들은 프로이트가 프랑스의 샤르코의 영향을 받아 미쳤다고 판단 내리기도 합니다. 왜냐? 의사는 과학자이기에 상상이 아니라 임상으로, 즉 물리적이고 경험적인 신체적 요소에서 병의 원인을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으니까요.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심리적 원인만을 병의 근거라고 판단한 의사는 신뢰를 받기 까다롭죠. 심리는 심리학자의 영토고 의사는 생리를 다루는 것이 상식이니까요. 그러나 프로이트는 심리가 정신질환의 원인이며 이는 임상치료라는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결과로 증명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평생 증명해 나아갑니다. 훗날 라캉이 프로이트로 돌아가라고 외친 이유 또한 초경험적 상상이 경험적 임상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확신과 그 실천적 에너지를 본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죠. 치료의 목적은 단지 적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새로운 창조적 활동과 유사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라캉의 주장에 정작 프로이트 정통파들은 무심했지만 말이죠. 병원을 개원해 독창적인 자신만의 치료 방법과 이론을 밀어붙였던 프로이트는 1895년 오랜 친구이자 빈의 존경받던 의사였던 요제프 브로이어와 히스테리 연구를 발표합니다. 이 논문에서 브로이어와 프로이트는 히스테리 환자는 대부분 과거의 기억 때문에 고통받는다 라는 트라우마 이론을 꺼내죠. 오늘날 우리는 상식처럼 이 말을 쓰지만 당시 이 논문은 이단적이고 비과학적인 주장이라고 비난받습니다. 사실 빈에서 명성 높은 주류 의사였던 브로이어는 논문 발표를 꺼리기도 했죠. 자신의 명성에 해를 입힐 만큼 도발적인 주장이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논문 발표 뒤 브로이어와 프로이트는 결별합니다. 치료와 연구를 거듭한 결과물로 1896년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이란 용어를 만듭니다. 신경증의 고통을 평범한 불행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자의 의식 변화를 돕겠다는 취지로 발명된 말이라고 프로이트는 덧붙였죠. 이때부터 프로이트는 자유연상법을 개발해 의사의 권위적 개입보다 환자의 적극적 참여를 최우선에 둡니다. 정신과 전문의로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였죠. 그러나 이런 새로운 시도는 프로이트를 더욱 고립시킵니다. 그의 주장을 인정한 사람은 베를린의 이비인후과 의사 빌헬름 플리스 한 명뿐이었죠. 1893년에서 1902년까지 그들은 세상의 냉대에 맞서 엄청난 양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정신분석을 정립합니다. 이 시절을 프로이트는 스스로 찬란한 고립의 시기, 고통스러운 발견의 10년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죠.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된 프로이트는 아내와 6 자녀와 부모님과 여동생까지 부양해야 하는 책임 강한 가장이며 한때 천재라고 불렸지만 정신분석 연구의 성과와 의사로서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 됩니다. 토요일 밤의 카드놀이, 교회 산책, 버섯 채취, 골동품 수집이 무명의 프로이트를 달래주었죠. 그러던 1896년 10월 23일 프로이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를 아꼈던 프로이트는 이 일로 꿈과 희망의 좌절과 함께 상실이라는 정신적 위기까지 감당해야 했죠. 일상까지 파괴한 애도의 시간을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내 뿌리까지 뽑힌 느낌에 시달리던 프로이트는 자가치료를 결심하고 자기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환자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 이 자기 분석으로 사랑과 적대가 교차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고문처럼 감당한 뒤 프로이트는 이 자기치료의 흔적을 꿈의 해석에 쓰기 시작합니다. 모든 꿈은 소망의 충족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선언한 이 책은 무의식을 정확하게 표상한 위대한 고전으로 오늘날에 남았죠. 꿈에 관한 깊은 내용은 다음 편을 기대하시길. 치열한 성실성으로 정신분석이라는 새로운 학문체계를 고집했던 프로이트는 20세기가 들어설 무렵부터 아주 살짝 지지를 받기 시작해요. 1902년 46세가 된 프로이트는 매주 수요일 밤 소수의 유태인 의사들과 일반인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정신분석에 관해 논의하는데 모임의 이름을 수요 심리학회로 짓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통해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알프레드 아들러도 이 모임의 중추였죠. 치열하고 진실한 수요 심리학회의 연구 성과물이 프로이트를 세상에 알린 1905년 출간된 성욕에 관한 3편의 에세이입니다. 이때부터 프로이트를 지지하는 명민한 의사와 연구자들이 늘기 시작합니다. 스위스의 젊은 의사 구스타프 융도 그들 중 하나였죠. 프로이트는 융을 정신분석의 미래를 맡길 적임자라 믿었습니다. 젊고 총명하고 유대인이 아니며 콤플렉스라는 정신분석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할 만큼 도전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죠. 노년기로 접어들수록 프로이트의 명성은 깊어가고 정신분석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러나 수요 심리학회는 불화를 겪죠. 아들러와 융이 잘퇴하고 내부의 중요 인사들은 갈등을 빚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내부 분열을 조정하고 정신분석을 지켜내며 20세기 급변의 세계에도 적응해야 했죠. 마음은 언제나 전쟁 상태라는 프로이트의 명언은 그가 겪은 역경의 농도를 설명합니다. 평화 속에 안락하게 살아가는 인간은 도착된 환상으로 도주한 비겁자라는 주장이 은밀히 깔려있는 말이죠. 인간에게 최고의 윤리는 진실, 그것 하나만을 떳떳하게 마주하는 용기라고 주장하는 듯도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정신분석은 더 많은 기대를 받습니다. 전쟁 후유증을 앓던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치료수단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프로이트는 특히 가난한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정신분석 연구병원을 건립하길 바랐죠. 일반 질병은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신질병은 오로지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편견을 그는 해소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국제적인 활동에 프로이트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을 방조하는 사회는 잠재적 범죄를 용인하는 사회이기도 하니까요. 프로이트의 사상은 세계화를 시작합니다. 정신분석학협회는 네덜란드, 독일, 미국, 영국,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에 설립되고 프로이트는 명사가 되죠. 아인슈타인과 서신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랜 수건을 달성하는 듯 보였던 67세의 프로이트에게 구강암이라는 신체적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가 어린 시절 충족되지 못한 어머니와의 애착 탓에 갖게 되었다고 스스로 진단했던 고약한 흡연 습관이 죽음의 문턱으로 그를 안내하고 말았죠. 30여 차례의 수술을 감당해야 했고 엄청나게 아꼈던 네덜란드산 향 좋은 시가를 끊어야 하는 고통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그러나 프로이트는 암을 이기고 연구를 진척하며 정신분석 개념을 통해 역사와 세계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환상의 미래, 문명 속의 불만이 그 결과물이죠. 덧붙여 고난은 프로이트 개인적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고통을 슬기롭게 처리하지 못한 독일은 히틀러라는 괴물과 그에게 열광적 지지를 보내는 우중을 탄생시키고 독일과 강제 통합된 오스트리아 비네까지 그 광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이름난 유태인 프로이트 가족은 게스타포에 의해 탄압받죠. 수석 비서관 역할을 담당했던 막내딸 안나 프로이트는 체포돼 조사를 받기도 하고 대외 활동에 철저한 감시를 당합니다. 빈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프로이트는 제 가족까지 고난을 겪어야 하는 비극까지는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1938년 영국으로 망명하게 되죠. 전쟁의 예고를 읽었고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던 프로이트는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유태인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적 글쓰기를 추진합니다. 이스라엘 개국을 앞둔 시오니스트들은 프로이트가 유태 국가 건설의 정당성을 이 책에서 열거해 줄 것이라고 믿었죠. 그러나 반골의 혁명적 사상가 프로이트는 그들의 소망과는 완벽하게 반대되는 글인 인간 무쇠와 유일신교를 발표합니다. 유태인이 어떻게 자기들에 대한 징후를 불러일으켰는지를 탐구한 이 책은 유태인들에게 크나큰 배신감을 안겨줍니다. 프로이트는 마지막 순간에도 오직 자신의 갈고 닦은 진실만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구강암은 입안 전체로 전이되고 허약한 노년의 신체는 아직 불타고 있던 프로이트의 놀라운 정신과 결별을 준비하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주치의 슈어에게 말해요. 슈어, 때가 왔을 때 나를 궁지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우리의 계약을 기억하시오. 이제 고통 외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안나와 상의해보시오. 안나는 안락사를 결정하죠. 프로이트는 죽기 40년 전 지인에게 마지막 순간에 대한 묘사를 이미 준비해두기도 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운명 앞에 완전히 체념하는 마음으로 나는 한 가지 정말 비밀스러운 소원을 품고 있네. 숙환이 생기는 것, 신체적인 비참한 상태로 인하여 능력이 마비되는 것만은 싫다는 걸세. 맥베스 왕이 말한 대로 평소처럼 일하다 죽게 해달라는 거야. 1939년 그는 그 비밀스러운 소원을 이룹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진실하고 치열하게 성실하게 제 몸의 전부를 활용한 위대한 정신은 그렇게 소멸됩니다. 세속에선 흔히 프로이트를 성인론을 과시적으로 설파한 파격적인 의사쯤으로 치부합니다만 그는 끝까지 제 삶을 통제한 성실한 가장이자 정신부석의 책임자이자 과학자이자 철학자들보다 철학에 더 큰 영향을 준 열정적인 의사였습니다. 프로이트는 프로이트 자신의 주인이었죠. 각자 스스로의 삶에 프로이트처럼 강인하게 버텨설 수 있는 오늘을 기대하며 안녕. Paper Renaissance